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10년, 20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보유 기간을 장기화하는 겁니다. 설사 내 대에서 빚을 못 보더라도 빚을 볼 수 있는 거, 언젠가는 볼 수 있는 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드릴게요. 신도시에 투자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쪽에 들어갈 거냐, 신도시 바깥으로 갈 거냐, 인사이드 할 거냐, 아웃사이드 할 거냐. 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도시에 지금 나 땅 있어. 나 신도시에 투자했어. 아무 소용없죠. 수용당합니다. 수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게 아니 돼요.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도시에 만약에 들어가면 평촌이 이제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단지가 있으면 1990년에 이제 분양가가 한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십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비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1년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장기 투자 자산이에요. 1650%의 수익률이 나오고 복리를 계산한 연간으로 쪼갰을 때 연 50%가 오른 걸로 됩니다. 굉장히 특이 케이스긴 해요. 그리고 워낙에 싸게 분양을 택지 개발하면 싸게 받기 때문에 나중에 생성되는 수익률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분당도 성공한 신도시 중에 하나죠. 1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 파큐브란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고요. 그래서 2001년에 이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수익률이 높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쳐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연간 22%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연간 10% 이상의 그 누적 수익률을 기록해야 그래도 좀 괜찮다가 되는 게 부동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한 것까지 감안해야 되거든요. 위례 쪽도 보시면 8년 정도 분양받고 8년 정도 봤을 때 수익률 괜찮죠?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 김포 한강 신도시도 뭐 누군가에게는 뭐 선호 지역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뭐 최근 사이에 15년 동안 이제 보유했다고 보면 수익률 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연간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산을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광교도 보시면 11년 정도 분양받고 1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도 선호도는 낮습니다만 수익률로 보면 괜찮습니다. 예. 왜? 덩어리 가격이 틀립니다. 강남 쪽에 있는 걸 분양받았을 때와 이 파주 쪽에 있는 걸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틀린 거지. 퍼센티지로 환원해서 연간 수익률로 환원해서 보면 괜찮은 건 많습니다. 예. 그 지역을 선호하냐 안 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16년 정도 보유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 나오고요. 이제 연립주택 얘기로 갈게요. 앞에까지 아파트였습니다. 이 그 자산 유형별로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판교 쪽에 가면 연립주택 고급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1년 정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이 이 정도 됩니다. 7억 4천에 샀는데 16억 됐네? 너 좋겠다. 좋다고 느끼겠죠, 본인은? 근데 연간으로 쪼개보면 그냥 선방한 수준입니다. 예. 그냥 이 116%에 집중하면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아니고 타 자산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수익률만 보지 말고. 그래서 연 10%에 간당간당합니다. 판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자산군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요. 일산 신도시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996년에 입주했고요. 이때 그 분양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때 시세를 가져왔습니다. 2006년 거를. 그래서 이때 만약에 샀다 가정하면 15년 정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100% 나옵니다. 2배 됐네요. 해피한가요? 해피하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쪼개보시면 10%, 그러니까 다른 자산군이 10% 이상 오를 때 혼자 이러고 있었으면 본인이 그냥 느끼기에는 2배나 올랐네? 라고 느끼면 굉장히 뭔가 실수하는 그런 체감도가 있는 거고요. 평촌에 가시면 이제 상가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주택들은 이 건물 하나 통이죠. 통으로 봤을 때 2006년에 이 상가주택을 샀다 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8억 정도 하고요. 거기에
요런 이제 그 임차를 통해서, 상가 임차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인테리어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성이 나올 테니까 플러스 알파로 써보면 15년 정도 보유했을 때 그래도 신도시 내에 있는 상가주택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교 쪽의 상가주택은, 광교도 성공한 신도시죠. 근데 보면 이때 가격에 매입을 했고 8년 정도 투자했다고 보면 수익률은 77%에 연간으로 쪼개보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임차한 거에 대한 수익. 그래서 뭐 그냥 평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 신도시 성공한 도시죠. 단독주택 있습니다. 5년 동안 투자했는데 수익률 40%입니다. 자, 2016년에 25억에서 26억에 받았습니다. 35억, 10억 올랐네요. 자산이 10억이 늘어난 겁니다. 좋죠? 수익률 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다른 자산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6억을 뭐 10억씩 쪼개서 다른 자산에 투입을 해서 연간 10% 이상의 플러스 수익률을 확보했다면, 물론 부대 비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자산이 수백억이 있을 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난 단독을 선호해서 그냥 여유 자금으로 사는 거지, 자산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20년 동안 이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이었습니다. 2001년에 분양할 때. 지금 1억 4천입니다. 2배 정도 오르긴 했네요. 거기에 이제 임대 수익, 지금 뭐 시세로 봤을 때 월 한 50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에, 그렇게 보면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걔도 이 오피스텔에선 성공 사례예요. 요 정도 됐으니까. 투자 기간 근데 생각하고 이때 7천만 원으로 다른 걸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예. 판교입니다. 예. 이게 2011년에 분양할 때 1억 7천, 입주할 때 1억 7천, 지금 1억 7천입니다. 오피스텔은 시세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자꾸 투자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형 상품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익, 요게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환급성도 떨어져요. 감가상각도 빠릅니다. 10년 동안 썼으니까 감가상각이 생기죠. 관리도 잘 안 됩니다. 임차만 주니까. 내 집으로 사는 아파트는 관리가 잘 돼요. 계속 관리해 이렇게 하거든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차잖아요. 임차인들 위주로 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수익률로 보든 뭐 연으로 쪼개든 실패죠. 광교도 성공한 도시인데 오피스텔 보시면 6년 동안 보유했을 때 수익률 14%. 자, 분양할 때, 입주할 때 현재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3천이 있습니다. 연 수익률이 있으니까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군에 따른 부분들, 신도시 내에 있음에도 이렇게 다 틀려요. 물건별로. 그건 신도시가 아닌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도시 투자할 때 신도시 내에 못하는 게 하나 있죠. 토지 쪽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사이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교 쪽에 가시면, 여기가 판교 신도시거든요. 여기 성남 금토동이라고, 지금은 이제 판교 2 테크노밸리 조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용당하고 있긴 한데, 이때 판교 신도시가 입주할 때 2008년입니다. 그때 이쪽에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 지목이 대 정도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2021년에 오면 2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요. 다만 2006년에 판교 신도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게 2007년, 2006년 요맘때입니다.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때가. 그때 당시에 요 주변에 있는 땅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요 가격에 매입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땅은 덩어리 가격이 틀립니다. 덩어리가 막 300평, 1000평 이런 데니까 평당 뭐 100만 원이었더라도 뭐 수십억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요 금액에 투자를 했다면 이런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연간 33%가량의. 토지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교 쪽에도, 광교 신도시가 여기죠. 바로 옆에 수원에 우만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 주거 지역의 지목은 대라고 봤을 때 2006년에 이제 광교 신도시 조성 한참 이제 한다고 할 때, 그때
요 금액이었고요. 2021년 현재는 이 정도 금액을 형성합니다. 토지 부분은 이 신도시가 주변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주변의 땅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빛을 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중동 보면 28년, 1993년에 이 정도 가격이었고요. 수익률 1000%고, 또 2021년에 이 정도 가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라고 해서 판교가 아니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연간으로 쪼개보면 이 정도. 예. 그리고 김포, 검단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 꽤 있죠. 그래도 김포 신도시가 여기입니다. 검단은 여기쯤에 있고 가깝죠. 그쪽에 있는 풍무동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때 당시에 김포가 이제 분양하기 시작할 때가 200에서 300 정도 평당 했고, 지금 현재 이 정도 하면서 수익률로 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쪽에서도, 그러니까 신도시, 특히 3기 신도시는 복합 개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도 설사 거기에 분양을 못 받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평촌 인근의 호계동 쪽에 가면 신도시 내에 아닙니다. 신도시 바깥에도 아파트는 있어요. 30년 보유했다고 보면 수익률 괜찮습니다. 네. 낙수 효과라고 하죠. 배후 효과. 그래서 실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른 자산군 오를 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신도시 쪽이 오를 때. 일산 쪽에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일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21년 보유 기준입니다. 위례 쪽에 이제 빌라가 있어요. 위례 승무원 도시잖아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빌라 쪽에 가서 이제 2007년에 준공된 빌라입니다. 준공 당시에 1억 7천. 위례 입주하기 시작할 때 1억 8천. 지금 3억 3천. 2배 올랐죠? 2배 가까이. 그래서 보면 수익률은 100%에 근접하니까 요 분은 스스로는 해피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2배 올랐으니까. 근데 연간으로 기간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기간 수익률. 그리고 동탄 쪽에 가면 빌라가 있는데 노후된 거죠. 언제 뭐 재개발 재건축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14년 정도, 2007년에 이제 이때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2007년에 매입을 했다면 9천 정도였고요. 수익률은 2021년 현재 이 정도고, 사실은 실패한 케이스가 될 거고.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 좋아요. 수익률. 주변 이거는 다 지금 그 신도시에 근접한 자산군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신도시 내에 있는 게 아니고. 3번 쪽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노후됐죠? 31년 보유했으니까. 수익률 이 정도인데 31년을 보유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 현재 10억. 수익률로 봤을 때 요 자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죠. 기회비용 문제죠. 경제학에서 배우는. 요걸 통해서 딴 걸 했다면 요거보다는 많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10년, 20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보유 기간을 장기화하는 겁니다. 설사 내 대에서 빚을 못 보더라도 빚을 볼 수 있는 거, 언젠가는 볼 수 있는 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이제 다시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격 변동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들을 이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 수요, 공급,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변수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변수들이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때로는 금리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경제 갈등에 따라서 경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지방 같은 지역들은 인구 문제가 가장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제주도 같은 데는 뭐 개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도 다르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보유하는 자산이라면 수급 문제로 기결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쪽의 변수들을 앞서 있는 것들을 재정렬해서 보면 단순화시켜서 보죠.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해소 안 됐어요. 잠재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전월세 가격 여전히 주거비용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요. 청약 경쟁률 작년보다는 낮죠. 미분양 늘어나는 것들은 그 물건 자체가 이상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고요. 개발 이슈, 지금 250만원 공급계획 하려면 개발해야 됩니다. GTX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폭 반영합니다. 주택은.
경제 성장세는 그냥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토지 보상, 3기 신도시 하려면 토지 보상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분양가 현실화 했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한 4% 정도 올려지는, 둔촌주공도 분양가가 오르는, 둔촌주공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25평이 8억 9천이냐 9억 2천이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걸 가지고 그 수요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냐면 9억 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집단 대출이 안 됩니다. 9억 원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그럼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순수 자기 자금으로 중도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25평이 9억이니까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9억 2천에 해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현상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뭘 만드냐면 강남에선 25평은 웬만하면 10억은 필요하겠구나로 인식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런 걸 분양가에서 일단 캐치를 하셔야 돼요. 세금 부분은 원래 이제 하락 변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세금을 통해서 가격 조절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세금을 중과해봤자 세입자한테 전가하든지 매수자한테 전가하든지 그 물건 가격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세금을 지금 깎아주려는 분위기인데 마찬가지로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서 이 가격 상승 요인이냐 하면 좀 물음표가 붙고요. 정책은 지금 규제 완화 쪽으로 흐릅니다만 규제 완화한다 그래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 강화를 그렇게 했는데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중립적인 변수를 놓고 보고 소득은 내 소득이 안 오른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밀집한 지역들 보면 뭐 가구수 기준으로 했을 때 5인 이상 넘어가면 보통 연봉 한 9천에서 1억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물론 내 소득을 기준으로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평균 소득 기준에서 가구수 기준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심 기준 이런 기준들로 보셔야 되는데 강남 집값은 사실 소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으로는 그 이제 사실은 뭐 상위 1, 2% 자산군들 형성하신 분들의 세계로 바뀌고 있고 고용도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한 4% 중반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부분도 중립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막 실업자가 막 양산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신도시 부분은 개발을 할 때 개발호재로서 작동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효과를 주고요. 거기 이제 하락 변수는 일단 비싸다. 저도 비싸다고는 생각해요. 비싸다고 하락하진 않습니다. 네. 비싸다고 하락하려면 진작 하락했어야 돼요. 대출 규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근데 풀어주려고 하죠. 금리 인상기에 이제 이자 부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자 부담 늘어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계가 자금 끌어올 때 가장 저리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담보가 있어야 그나마 시중금리에서 저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금리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아예 안 끌고 오겠습니다만 연 한 7에서 8%에서는 신용대출이 10%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중 이 사람도 7%, 저 사람도 7%면 그냥 그게 시장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자금이 뭐 6% 후반이 되거나 하는 건데 그래도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기준으로 가계가 자금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설사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유일무이한 대안입니다. 다주택자 매물량들 뭐 중과세 완화하니까 나오고 있고요. 매물량 늘어나고 거래량은 지금 침체돼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수요 공급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수요 그래프가 있고 공급 그래프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주택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수요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갑자기 대출 규제하면 7월부터 대출 규제 완화하죠. 그럼 수요자가 늘어납니다. 네. 하루하루 다르죠. 공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 3년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이라는 아파트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비탄력적, 제때 공급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에서 정부가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수요와 공급을 다 늘릴 수도 있고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역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정부별로 정책 노선들이 틀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를 볼게요. 노무현 정부는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투기와 관련된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실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실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투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을 도입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이게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던 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다시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그 가격을 못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너무 정책을 찔끔찔끔 내놨다가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번에 내놓죠. 파리 대책이라는 걸로 2017년에. 그래서 이런 와중에 결국은 시장은 못 잡고 있다가 2007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맞이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수요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니까 당연히 수요 진작을 했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전월세 시장이 불황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형태의 그런 주택들을 대거 도입하기도 했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도입을 해요. 이른바 이제 강남 반값 주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시장 내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그 수요층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대기 수요로 돌아섭니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거기에 이제 미분양이 17만 채에 이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수요도 진작은 했습니다만 이 공급량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대기 수요로 대거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요를 다 건드려요.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이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지역 우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수요 부분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규제도 다 완화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중단,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지역 해제, 신고지역 해제 이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 미분양 물량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요 금융위기 시절에 미분양이 17만 채 정도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미분양이 2만 7천 채 정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에 3천 가구 정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부터는 쭉쭉 미분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책과 이제 동행합니다. 이 그래프들은. 그때 당시에 수요를 늘리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공공에서 공급하는 형태들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요. 이른바 이제 분양가 자율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쪽에서의 이제 택지 개발 안 할래, 신도시 안 할래 했던 게 박근혜 정부고요. 그러면서 이 2014년을 기점으로 모든 규제가 다 해제가 됩니다. 대출, 청약 기간, 재건축 연한. 예전엔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으로 줄여놨죠. 그래도 안 해줍니다.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2014년을 기점으로 대거 이제 상승하기 우상향 방향으로 가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탄핵되고 이 정권이 끝나고 이제 문재인 정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호기롭게 노무현 정부 때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수요 부분을 억제하면서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 받았던 물량들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입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삼고 파리 대책을 통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와중에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하니까 수급 불안정이 생겼어요. 수급상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 수급상의 문제로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2018년 말 12월에 발표합니다. 좀 늦었죠?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급계획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요때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니까 2년 동안 공급이 된 게 없죠. 새로운 택지 개발을 통해서.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안 되니까 2018년에 9.13 대책이라고 세금 중과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양도세 중과 이런 거. 2019년에 12.16 대책 발표하면서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케이스들의 대책들을 끌고 옵니다. 자산이 있는데 대출이 안 돼요. 예,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결국은 하다 여기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하다 안 되니까 2020년에 규제 지역을 크게 확대하고 8.4 공급 대책, 신도시 새로운 택지 개발 포함해서 유휴부지까지 개발한다는, 지금 이제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까지 포함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때 내놓고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이제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불안정해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전세 대책 내놓고, 2021년에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수급 불안정이 있으니까 등록 말소제를 도입을 하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하는 와중에도 계속 안 잡힙니다. 작년에도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급등하던 중에 작년 말에 10월 말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도입하면서 시장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재돼 있다라는 표현들을 저는 합니다. 좀 잠잠해, 워낙에 많이 오르면 좀 쉬어가야죠. 그 상황에서 처음에 수요 부분들을 줄이고 공급도 줄이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부랴부랴 나중에 와서야 공급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전을 합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실개한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정작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연결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로 왔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앞으로 5년 사이에 일어날 것들을 이 한 판에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를 통해서 발표한 부분 플러스 6월 달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방향은 수요도 늘립니다만 공급도 늘리는 쪽에 있습니다. MB정부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역대 정권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려면 기존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좀 지루해지더라도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 어떤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납부 유예해주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안 하고요. 1년 유예했습니다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합니다. 원래 시세의 90%까지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만들겠다 했는데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했고요. 취득세 지금 아직 개편 얘기는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계획상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주택자와 중과와 관련된 취득세도 개편 예정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일 때 8%, 3주택 이상일 때 12% 중과 그 부분들 손댑니다.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과세를 환원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있다. 이게 결국은 기존 주택 시장 매물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이걸 지금 알고 있는지, 알고 지금 이걸 하는 건지 좀 의문인 상황은 좀 있습니다. 대출도 개선합니다. 수요 부분들을 끌어오겠다는 거죠. 생애 최초자는 사실 좀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생애 최초자 이제 막 첫 내 집 마련 하는데 대출 규제가 너무 초강도로 진행이 되면 주거 사다리 기능으로서 금융이 작동을 못해요. 요 분들을 안 해주면 금융의 기능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요. DSR과 관련해서 미래 소득을 더 반영해주거나 모기지, 초장기를,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 부분들을 줄여서 소득 대비 더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언제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지역 무관 LTV 70%로 조정될 예정이고요. 다주택자도 대출 안 해줬습니다. 그동안 빵 퍼센트였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그것도 LTV 30에서 40%로 완화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분 증대하려고 하고요. 공급량은 확대 관점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할 예정이고요. 신도시 특별법 도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외에 택지 개발 쪽에서의 인허가 속도를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 쪽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들이 있고, 윤석열 정부도 투기 수요는 억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횡행한 걸 뭐 어떤 정부라고 원하지 않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면에서는 수요도 진작은 합니다만 공급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MB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하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됩니다. 네, 제대로 작동을, 서울에서 특히 작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진작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움직입니다만 공급이 확대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동행지표 중에 청약 경쟁률은 가격과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가격이 잡히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전국 기준으로 19대 1이거든요. 청약 경쟁률 작년에 평균적으로. 올해도 낮지 않습니다. 12대 1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대 1 정도면 요쯤이네요. 요때 가격이 어땠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뭐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여요. 계속 거의 뭐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뭐 87대 1, 그리고 2021년에 164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다가 지금 30대 1 정도로 왔습니다. 요 정도. 요때 30대 1 정도에서의 가격 변동 어땠는지 보시면 되겠죠? 청약 경쟁률이 제가 볼 때 서울 기준으로 5대1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시장이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대 1입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 내내 조용했죠? 그리고 미분양도 뭐 국소적으로 일부 늘어납니다만 잘 단지들 한번 보세요. 미분양 날만한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 때는 어땠냐면 그때 반포동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핵심지 쪽에서 미분양이 나오면 그건 장기 침체로 가는 겁니다. 전국 미분양 수치를 보면 지금 작년 말까지가 한 14,000채였고요.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방향입니다. 미분양이 증가되면 시장은 안정 혹은 침체로 가고요. 미분양이 줄어들면 시장은 과열 국면으로 갑니다. 지금 27,000채 정도인데 요쯤에 있네요. 요쯤. 절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볼 때 미분양을 볼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20년 평균치가 몇이냐? 20년 평균치가 한 5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하게 과열된 게 작년이었고요. 정상적인 시장이면 물건들이,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남아야 돼요. 남아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빵을 사는데 이 빵 맛없어, 그럼 남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시장이에요. 근데 서울은 너무 안 남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은. 그러다 최근에 한 300채까지 늘었는데 사실 뭐 한 1000채 이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수급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미분양이 줄면 가격은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입주와 관련해서도 신도시가 이제 서울 대체 효과가 분명히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2기 신도시 입주할 때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도 있었습니다만 2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 서울 쪽 집값이 그래도 안정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2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도시 공급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공급 계획들이 있어야 시장에 모두가 다 강남 살 수는 없으니까 외곽지 쪽에서의 수요도 충당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신도시가 이 서울 주거 수요의 대체제로서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신도시와 이 서울 집값은 그래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선행지표는 전월세 가격입니다. 전월세 가격. 지금 주거비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모두가 집을 내 집 마련을 안 하니까 전월세 가격만 폭등을 했습니다만 요건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전월세 가격은 폭등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원천적인 주택 양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주거 불안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을 안 하니까 죄다 그냥 임대차 시장으로 가면서 더 주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정 수준은 매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 지금 집 안 사 하면 임대차 시장이 상호 반작용으로서 불안해집니다. 그 와중에 자, 1번에 해당되는 2001년에 전세가 변동률이 매매가 변동률을 앞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어김없이 매매 가격이 더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세가 먼저 움직입니다. 전세가 먼저 튑니다. 적색으로 해당되는 부분. 매매가보다 더 튀죠. 그러면 어김없이 매매 가격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2020년에 또 봤어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이 매매가 수준에 근접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만만치 않게 폭등을 했고 서울은 더 초과합니다. 이 시점에.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매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들로 귀결이 돼요. 선행지표로서 전세 가격은 항상 작동을 하고 전월세 시장이 잡히기 전까지 매매 시장은 잡히기 어렵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억눌린 거죠. 대출 규제에 의해서건 일시적인 매물량 증감에 의해서건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 모든 광역시를 다 해봐도 다 똑같습니다. 예, 다르지 않아요. 전월세 시장 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단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운 과제고 정부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허가 물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좀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이 되는 추세를 1, 2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선행지표에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줄면 다시 가격이 불안정해지다가 인허가 물량이 늘면 좀 안정되는 것처럼 이거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가 물량에 더 민감해요. 전세는 실물이 얼마나 공급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인허가 물량이 줄기 시작하니까 이 시점에 폭등하고 이건 매매입니다. 매매는 덜 민감해요. 인허가 물량이 그나마. 매매는 안 해도 됩니다. 주택은 평생 동안 내 집 마련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월세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집에 살 거 아니면 엄마 아빠조차도 뭔가에 삽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제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대한민국에 그 주요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합니다만 우리 같은 이제 부동산 알릴사도 있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행지표라는 것들을 발표해요. 표본수에 따라서 이건 그러니까 리서치 결과입니다. 설문에 따른 결과들인데 한국은행의 CS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을 초과하면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5월 기준으로 111입니다. 여전히 1년 뒤엔 오를 확률이 크다라고 한국은행이 보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 쪽에 매매 수급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정체돼 있어요. 94 정도 수준. 매매 쪽은 94. 전세는 96. 100 이하입니다. 그래서 100 이하일 때는 사실은 이제 8년 삽이 더 많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월세 쪽은 갑자기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매매는 안 하고 전월세 쪽을 지금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쪽에도 매매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세 전망 지수는 요 정도, 98 정도, 매매 전망 지수도 90 정도에서 지금 6개월, 그러니까 1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정도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부동산 114 쪽에 이제 요번에 조사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랬더니 상승할 것 전망 24%, 하락할 것 전망 37%. 하락이 좀 더 우세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 쪽이 훨씬 우세했거든요. 근데 전세는 좀 틀립니다. 40%가 오를 거다. 22%는 떨어질 거다. 여전히 시장에서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를 봐도 국토연구원 쪽에 가면 매매 소비 심리 지수, 전세 소비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다 100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 가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으로 본인이 소득하는 거에 25%를 쓰면 100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 기준으로는 83. 예,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닌데 서울은 거의 200이고요. 세종이 145, 경기가 113이니까 여기가 조금 거품이 껴있는 지역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강남 쪽은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 쪽은 이제 소득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강남 4구만 사실은 고가 지역에 해당이 됐다면 지금은 서울 전체가 고가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그러면 100 이하니까 떨어질 거야, 100 이상이니까 오를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KB 거와 한국은행 거를 기준으로 보면 100 이하에 머무른 적들이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고 CSI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95에 머물렀던 적도 있고 지금 97입니다. 그때 매매 가격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되 이 절대 기준을 벗어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평균 그 지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게 80을 간 적이 없는데 80을 가면 그건 문제가 커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KB도 100 이하에 머무른 적 많아요. 2015년부터 그래서 90까지도 갔었네요. 지금 93인데 지금 98인가요? 최근에? 90이네요. 90. 그래서 90 이하에 머무른 적도 있습니다. 81인 적도 있네요. 그때 2018년에 매매 가격은 9%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선행 지표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으니까 참고 지표로서 보시되 절대 가격 수준, 그러니까 절대 수준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초과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